자, 지구와 생명체를 이룬 원소의 생성에서 간단하게 복습하고 들어갈게요. 복습을 하면은 일단은 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고 보면 우주. 우주에 가장 많은 원소는 누구예요? 하고 보면 수소하고 헬륨입니다. 수소가 74%를 차지하고 헬륨이 24%를 차지하면서 수소와 헬륨은 빅뱅 우주 생성 초기. 우주 생성 초기에 생성됐어요. 초기에. 그리고 나머지 원소들은 별의 내부 핵융합과 그 다음에 별의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구 전체. 지구 전체에 가장 많은 원소는 철이에요. 철, 산소, 유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에 가장 많은 건 철입니다. 왜요? 외핵과 내핵에 철하고 니켈이 있어서 지구 전체에 가장 많은 건 철입니다. 하고 나오고요. 그 다음 우리 인간의 몸. 사람의 몸에 많은 원소는 누구입니까? 산소, 수소, 질소예요. 그래서 이거는 외우세요. 외우시는 게 아무래도 공부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물인데 가장 많은 건 H가 아니고 탄소예요. 그 다음 탄수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래서 핵산, 전부 다 탄소입니다. OCH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 가장 많은 것은 탄소와 무엇이다? 탄소와 탄소입니다. 자, 그 다음 지각. 지구 전체가 아니고 지각은요. 지각이 가장 많은 건 누구입니까? 하고 보면 요거 산소하고 규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과 지각이 가장 많은 건 산소이지만 사람의 몸과 지구 전체에 가장 많은 게 산소입니다. 틀려요. 지구 전체는 철입니다 하고 설명해 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꼭 한 문제씩 나오니까 기억하시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별에 대해서. 별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빛을 내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함자, 별, 함자. 그럼 별이 되려면 조건이 무엇이에요? 하고 보면 조건이 바로 별은요. 핵융합 반응을 해야 돼요. 핵융합 반응. 핵융합 반응을 해서 가벼운 원소에서 뭐에서? 가벼운 원소에서 무슨 반응을 해서 핵융합 반응을 해서 무거운 원소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무거운 원소. 그러니까 수소라는 원자에 수소 원자의 4개가 결합해서 무슨 융합을 한다? 핵융합 반응을 해요. 핵융합 반응을 해서 무엇을 만든다? 헬륨이라는 수소보다 무거운 원자를 만들어주는 거.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모든 별의 진화 과정은 핵융합 반응으로 일어나고 가벼운 원소가 핵융합을 해서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핵융합입니다. 그럼 이때 핵융합이 일어날 때 수소 원자 4개가 가지고 있는 질량과 헬륨이 하나 가지고 있는 질량, 그럼 얘의 질량과 얘의 질량을 비교했을 때 얘가 얘보다 질량이 커요. 그러면 수소 원자 4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 하나를 만들어줄 때 여기에서 뭐 한다? 질량이 감소합니다. 질량이 감소해요. 얼마? 0.07%. 그때 감소하는 질량만큼 태양 에너지에 빛이 나오는데 그 에너지 공식이 E는 mc 제곱이에요. 감소한 질량, 변화라니까 델타 들어가면 돼요. 감소한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만큼 에너지를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누가 만들어낸 공식이다?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낸 공식인데 이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질량, 에너지, 뭐의 원리? 동등성. 질량 에너지 동등성의 원리에 의해서 원리가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모든 핵융합 반응, 별의 진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핵융합 반응은 우리가 중학교에서 배운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안 한다?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하지 않아요. 왜요?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를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고 모의고사에도 나오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별이라는 건 스스로 빛을 내는 이 별인데 별에서 주계열성이 나왔어요. 주계열성. 자, 주계열성은 모든 별의 스타트하는 게 주계열성이야. 그럼 이 주계열성에서 출발을 할 때 주계열성은 엄청나게 많은
지구 생성, 우주 생성 초기에 만들어진 엄청나게 많은 수소가 핵융합을 해서 헬륨을 만들기 때문에 별의 진화 과정에서 별의 일생에서 9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긴 시기가 누구입니까? 주계열성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럼 오늘 해야 되는 걸로 들어가겠습니다. 요까지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별의 진화 과정 나오는데 별의 진화 과정은 우리 인간의 일생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별의 일생은 어떻니? 하고 물어보는 게 별의 진화 과정입니다. 그러면 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뭐예요? 성간물질. 성간물질이 있어요.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이 있는 것처럼 성간물질에는 수소와 헬륨이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곳에서 성운을 형성해 줍니다. 성운을 형성하고 그 성운이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면서 원시별이 되고 원시별이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도달하면 누가 탄생한다? 별이 탄생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별의 진화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질량에 따라. 질량에 따라 구분합니다.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에 있는 태양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태양 정도인 별의 진화 과정은 어떻게 되고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의 진화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별의 진화 과정은 무엇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 질량에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 하고 나와줍니다. 자, 그러면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진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태양과 같은 별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하고 보면 주계열성이라고 해요. 주계열성. 자, 그러면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 주계열성. 주계열성에서 출발을 해요. 자, 그럼 주계열성은 중심부의 온도가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에요. 1000만 켈빈 이상일 때 무엇을 한다?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무엇을 생성합니까? 헬륨을 생성합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헬륨을 만들면서 자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면서 번성하는 단계가 주계열성입니다. 그럼 태양과 같은 별 주계열성은 무엇입니까? 하고 이 태양의 중심에서 잡아당기는 태양의 중심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중력과 태양의 중심부에서 1000만 켈빈 이상인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팽창하려는 이 압력. 팽창하려는 압력. 이게 내부 압력이에요. 팽창하려는 내부 압력과 태양 중심에서 당기는 중력, 즉 외부 압력과 중력이 무엇을 이루어서 크기가 평형을 이루어서 주계열성의 크기는 일정합니다. 그럼 이 내부 압력은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중심부의 핵융합 반응. 중심부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바깥으로 팽창하려는 압력과 태양의 중심부, 즉 주계열성의 중심부에서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가 같아서 주계열성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중심부에서 핵융합을 해서 이 압력, 내부 압력이 주계열성 중심부에서 상대는 중력보다 더 커져요. 더 커졌을 때가 바로 무엇입니까? 다음 단계로 뭐 하는 과정이다? 진화하는 과정이다. 다음 단계로 진화. 내부 압력이 더 커지면 이제 팽창을 하면서 다음 단계로 진화하는 과정에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에서 수소 핵융합을 해서 헬륨이 만들어지는데 현재 태양은 중심부의 온도가 1500만 켈빈으로 올라갔어요. 1500만 켈빈으로. 그러면 태양과 같은 별의 수명이 몇 년인가 하면 100억 년이래요. 100억 년. 100억 년인데 지금 태양은 50억 년 정도 살았어요.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게 얼마다? 50억 년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통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가진 주 계열성의 수명은 100억 년 정도 됩니다. 하고 나와집니다. 그래서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어서 수소 핵융합을 통해 헬륨을 만드는 주 계열성이 별 일생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얼마 이상? 9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 계열성 이상. 이렇게 맞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태양이 앞으로 50억 년 후에 다음 단계로 진화를 해요. 핵융합 반응을 해서 중심부의 온도가 점점 높아져서 다음 단계로 진화를 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 태양계 배웠어요.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있어요. 금성이 조금 더 커야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구 크기의 4분의 1이고 얘는 지구 크기의 2분의 1이고 얘는 지구 크기의 한 90% 되고 지구가 가장 커. 그럼 이 주 계열성인 태양이 수소 핵융합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헬륨을 만들었는데 중심부의 온도는 점점 높아져. 1500만 켈빈에서 1억 켈빈까지 높아져. 자, 1500만 켈빈에서 중심부의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중심부가 1억 켈빈까지 높아져. 자, 중심부의 온도가 1억 켈빈까지 높아지면 얘가 더 이상 이 상태를 못 견뎌요. 내부 압력이 더 커져서. 그럼 내부 압력이 더 커지면 얘는 어디까지 진화합니까? 얘가 여기까지 커집니다. 이렇게 커집니다. 현재 태양이 뭐까지 커진다? 화성 크기까지 커지는 거야. 이렇게 다음 단계를 진화하면 여기 태양의 중심부는 1억 켈빈에 도달하고 그 다음 바깥쪽은 뭐 하는 거야? 바깥쪽은 커지니까 3000 켈빈 온도가 낮아져. 그럼 현재 태양의 표면은 6000도씨야. 6000켈빈이야. 그래서 태양은 노란색 별이야. 노란색 별 표면 온도가. 그런데 태양이 다음 단계를 지나면 중심부의 온도는 1억 켈빈으로 높아지는데 커져 나가니까 자신의 열을 써서 표면의 온도는 낮아지는 이 단계로 진화하면서 6000켈빈에서 3000켈빈으로 온도가 낮아지면 노란색에서 붉은색으로 가요. 그래서 별은요, 푸른색이 온도가 가장 높은 거고, 붉은색이 온도가 가장 낮아요. 이게 3학년 때 배운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팽창을 해서 나가주면 표면 온도는 낮아지고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진한 행성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붉은색의 커다란 별입니다. 해서 적색 거성입니다. 적색 거성이 됩니다. 자, 적색 거성이 되면 중심부의 온도는 당연히 얘보다 높아지겠죠. 자, 중심부의 온도. 1억 켈빈까지 올라가요. 1억. 1000만에서 1억까지 올라갑니다. 1억 켈빈 이상이 되면서 중심부에서 무엇을 하냐면 헬륨 핵융합을 해요. 헬륨 핵융합을 해서 탄소하고 산소를 만듭니다. 하는데 주로 탄소를 만든다고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헬륨 핵융합을 하면서 다음 단계로 진화되어 중심부에서는 1억 켈빈 이상이 돼서 헬륨 핵융합을 하고 중심부 조금 바깥쪽에서는 수소 핵융합을 하고 바깥쪽으로는 퍼져나가는 적색 거성이 됩니다. 그래서 중심부의 온도는 더 높아지는데 표면의 온도, 적색 거성이 되었을 때 적색 거성 표면 표면의 온도는 3000 켈빈으로 주 계열성일 때보다 온도는 낮아집니다. 자, 주 계열성일 때 표면 온도는 얼마 정도 된다고요? 표면 온도는 6000 켈빈인데 3000 켈빈 정도로 표면 온도는 낮아져. 팽창했으니까. 하지만 중심부의 온도는 더 높아져. 그럼 이렇게 해서 뭐 합니까? 마지막 단계가 돼요. 자, 헬륨 핵융합을 해서 탄소와 산소를 만들면서 중심부의 온도가 계속 높아지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핵융합을 할 수 없을 때 중심부는 수축을 해서 무엇이 됩니까? 하고 보면 백색 외성입니다. 중심부는 온도가 더 높은 백색 외성이 되고 주변부가 무엇을 합니까? 중심은 수축하고 주변은 팽창해요. 주변은 팽창해서 퍼져나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보면 행성상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심부에 있는 백색 외성은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핵융합 반응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중심부는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해주시면 돼요. 더 이상. 그래서 별의 온도. 그럼 여기에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 기억이 나는 친구들도 있고 안 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설명해 줄게요. 별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푸른색으로 갈수록 푸른색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은 거고 무색색으로 갈수록 붉은색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요. 자, 푸른색을 뭐라고 합니까? 청색이라고 해요. 청색. 그 다음에 청색. 그 다음 무엇입니까? 하면 백색. 그 다음 황색.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하고 보면 황색. 그 다음에 주황색.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적색.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어요. 그래서 푸른색 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뭐하다? 높은 거고 붉은색 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뭐한 거예요? 낮은 거예요. 낮은 거. 자, 그러면 이제 주 계열성이 노란색이에요. 표면. 그러니까 중심부는 1000만 켈빈으로 온도가 낮은데 표면은 6000 켈빈이야. 현재 태양 크기니까. 근데 얘가 가성만큼 커지면 바깥쪽은 커진다고 에너지를 썼으니까 표면은 3000 켈빈에 붉은색이 되는 거고 중심부는 수축해서 1억 켈빈이 돼요. 그럼 헬륨 핵융합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중심부는 백색 외성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중심부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백색 외성이 되는 거야. 이만큼 온도가 높아진 거야. 이만큼. 백색 외성이 되면서 이만큼의 온도가 높아져서 뭐 하는 거예요? 별이 아니고 백색 외성이 되고 주변부는 행성상성으로 폭발하면서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중소, 탄소, 질소, 산소까지 이 원소들이 우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져나온 원소들은 다른 별이 탄생할 때 무엇이 되는 거예요? 씨앗이 돼주는 원소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요런 식으로 지나니까 요거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별의 표면 온도인데 푸른색 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고 붉은색 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구나 하고 여러분이 봐주세요. 그래서 백색 외성. 그럼 태양보다 훨씬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졌다. 훨씬 온도가 높아지는데 중심부는 온도가 높아져서 백색 외성이 되고 주변부는 폭발해서 행성상성운이 되는 게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진화 과정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그림을 그렸어요. 자, 여기에서 수소 핵융합을 해서 헬륨이 되고 헬륨 핵융합을 해서 산소하고 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졌어. 그럼 얘는 무엇입니까? 얘는 적색 과정. 적색 과정. 태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림이 이렇게 나왔어요. 수소 핵융합을 통해서 헬륨이 만들어집니다. 그림이 이렇게 나오면 주계열.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수소 핵융합을 통해서 헬륨이 만들어진다는 그림이 나오면 주계열성이지만 바깥쪽에 수소가 헬륨이 되고 중심부에 헬륨이 탄소와 산소를 만든다. 그럼 얘는 태양이 아니에요. 이미 태양은 끝났고 다음 단계인 적색 거성입니다. 하고 알아두시면 돼요. 얘가 일어날 땐 중심부의 온도가 얼마? 1000만. 우리 돈으로 하면 1000만 원이고요. 얘가 일어날 땐 1억. 1억.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있을 때가 주계열성이고 1억이 있으면 적색 거성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갈게요. 요게 별의 진화 과정에서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진화 과정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은 어떻게 진화가 일어납니까?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의 진화 과정 설명 드릴게요. 예. 왜? 굉장히 얘기를 주네요. 연습장 있는 친구 있어요? 한 장 정도 찢어줄 수 있는 친구 한 장만 찢어주세요. 그래서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요, 계열성. 간단하게 순서 적색과 그 다음에 무엇이 됩니까? 보면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야 공부하기 편하니까.
중심부는 백색 외성입니다. 백색 외성은 절대로 별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변부가 무엇을 합니까? 주변부가 행성, 상성입니다. 요게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진화 과정이에요. 그럼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의 진화. 자, 태양 정도인 별은 100억 년의 수명이 있다면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은 항상 굵고 짧게요. 얘보다 수명이 훨씬 짧아요. 그리고 태양보다 훨씬 작은 아이는 수명은 긴데 별은 아니라고 봐줍니다. 그럼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의 진화 과정. 모든 별의 스타트는 누구에게서 출발한다? 주계열. 모든 별의 스타트는 주계열성에서 시작합니다. 주계열성. 수소 핵융합을 통해서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주계열성에서 출발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은 다음 단계를 진화를 하는데 이렇게 돼요. 수소 핵융합을 통해서 헬륨을 만들어. 이게 주계열성이다. 주계열성. 주계열성이 이렇게 되는데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은 다음 단계를 진화하는 게 무엇입니까? 얘는요. 엄청나게 큰 별로 진화를 해요. 그러니까 적색 거성 정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슈퍼, 초거성, 초거성으로 진화를 합니다. 초거성으로 진화를 하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제일 처음에 중심부의 온도가 뭐가 돼요? 1억 켈빈이 되면 그럼 수소 핵융합을 통해서 헬륨을 만들고 1억 켈빈이 되면 헬륨 핵융합을 통해서 탄소와 탄소를 만들고 탄소 핵융합을 통해서 규소를 만들고요. 규소 핵융합을 통해서 뭐까지 만들어진다? 철. 철까지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1억 켈빈에서 시작해서 중심부의 온도가 30억 켈빈까지 높아져요. 그때까지 계속 진화하는 거예요.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얘가 초거성으로 진화하는데 이렇게 점점 커지는 겁니다. 수소 핵융합을 통해서 헬륨 핵융합을 하고 헬륨 핵융합을 통해서 탄소, 산소를 만들고 탄소 핵융합을 통해서 규소하고 그 다음 원소를 만들어주고 규소 핵융합을 통해서 철까지 만들어주는 얘가 바로 누구입니까? 초거성입니다. 초거성. 그래서 주계열성 1000만 켈빈에서 출발해서 1억 켈빈이 되면 적색 거성이 아니라 뭐로 진화한다? 초거성으로 진화해서 중심부에서 뭐까지 만든다? 철까지 만들어줍니다. 26번. 주계열표에는 26번 철까지 만들어주는 무엇으로 진화합니까? 초거성으로 진화합니다. 됐습니까? 초거성으로 진화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는 수소 핵융합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준다? 헬륨을 만들어줘요. 헬륨을 만들어주고 다음 단계로 가면 무엇을 합니까? 보면 얘는 수소 핵융합을 통해서 헬륨을 만들어주는 가장 그 다음에 헬륨 핵융합을 통해서 탄소와 산소를 만들어주고 탄소 핵융합을 통해서 규소를 만들어주고 규소 핵융합을 통해서 뭐까지 만들어준다? 철까지 만들어주는 아이로 진화하는 게 누구입니까? 초거성. 그래서 26번에 철까지 만들고 더 이상 못 만들어요. 더 이상. 왜요? 중심부의 온도가 더 높아지기 전에 얘의 내부 압력이 너무 커서 폭발해버려요.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별의 내부에서는 뭐까지 만들어진다? 26번 철까지 만들어지고 왜 철까지 만들어집니까? 철의 원자핵이 나오기 때문에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별의 중심부에 별의 핵융합으로 만들어지는 마지막 원소입니다. 별의 핵융합으로 만들어지는 마지막 원소는 뭐까지 만들어진다? 26번에 철까지만 만들어집니다. 26번에 철까지만 만들어져요. 자, 그럼 이제 진화를 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고 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하고 나하고 알고 있는 초신성이 뭡니까? 폭발합니다. 초신성. 엄청난 30억 켈빈까지 엄청나게 수축해는 높은 온도에서 더 이상 중력보다 내부 압력이 커져서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초신성 폭발을 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 초신성 폭발에 의해 주변부는 초신성 폭발을 해요. 그럼 이제 중심부에서 두 가지가 태양보다 한 10배에서 20배 사이, 10배에서 20배 사이의 큰 별은 중심부가 무엇이 되는가 하면 중성자를 해요. 중성자. 자, 중성자를 여러분이 배웠어요. 중성자는 무엇입니까? 오늘 중성자는 업커프, 다운커프, 다운커프로만 이루어진 별이 됩니다. 이 뜻이에요. 중성자. 그래서 중심부는 뭐가 된다? 중성자가 모여있는, 중성자가 수축해 있는 아이로 진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성자 뭐라고 해요? 별이라고 해줘요. 그럼 태양보다 30배 이상, 즉 40배 이상, 40배 이상 큰 별이 중심부가 무엇이 됩니까? 아예 빛도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곳, 블랙홀이 블랙홀. 빛도 빠져나올 수 없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줍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초신성 폭발이에요. 초거성이 뭐하는 거 주변부에서 초신성 폭발을 쫙 폭발하고 중심부는 중성자 별이 되거나 또는 블랙홀이 되는데 이 초신성 폭발을 할 때 초신성이 뭐하는 거예요? 초거성이 초신성으로 폭발을 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니까 이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뭐까지 만들어진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나옵니까?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 뭐까지 만들어집니까? 92번 우라늄까지. 그러면 금, 납,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예요? 불이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27번부터 92번까지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금, 은, 백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 92번까지는 전부 다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초신성. 그럼 이 초신성이 폭발하는 잔해에 의해서 누가 탄생했다? 지구가 탄생했어요. 왜요? 지구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모든 별은 별에서 만들어진 원소에 의해서만 탄생하는 게 아니고 뭐 다른 원소에 의해서도 탄생할 수는 있는데 대체로 별의 진화 과정에서 별의 일생을 마치면서 행성상 성운으로 폭발할 때 초신성으로 폭발할 때 나오는 원소들이 또 다른 별을 탄생시키는 무엇이 되겠어요? 재료가 되어줍니다 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요까지가 무엇입니까? 별의 진화 과정에서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의 진화 과정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25쪽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25쪽에 1번하고 2번하고 확인 들어갈게요. 1번 문제.
원소에 대한 설명이 OX. 아까 설명해 준 거. 우주에서 가장 많은 질량을 차지하는 원소는 수소입니다. 맞아요. 70%. 그리고 수소와 헬륨의 질량 비는 3대 1이니까. 그다음 지구와 사람의 공통적으로 많은 것은 지구에 많은 것은 철이에요. 지구 전체는. 사람에게는 산소니까 X. X. 그다음 지구와 사람을 이루는 주요 원소는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되었어요. O. 그다음 두 번째 1번 원심별은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서 온도와 압력이 뭐해집니까? 높아집니다.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높아져요. 그다음 두 번째 주계열성 중심부에서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무슨 핵융합?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수소보다 무거운 원소 무엇을 만든다? 헬륨을 생성한다. 항상 핵융합 반응은 자신보다 가벼운 원소가 핵융합을 해서 자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주는 게 핵융합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생성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 철까지만 만들어져요. 30억 켈빈. 자, 그러면 철의 원자핵이 매우 안정하고 이 중심부의 온도가 더 이상 높아지기 전에 초신성 폭발을 하기 때문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못 만들어집니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려면 초거성의 중심부가 수축을 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어요? 초신성으로 폭발하기 때문에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철보다 무거운 원소 27번 우리가 알고 있는 구리, 납, 금, 은, 우라늄까지는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집니까? 초신성. 초신성에 의해서 폭발할 때 생성됩니다.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생성됩니다.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확인을 하는 부분이 꼭 필요한 아이가 있는데요. 31쪽 한번 보세요. 31쪽에 있는 3번 문제 한번 보세요. 요 그림을 설명해드리는 게 실수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서. 자, 31쪽에 3번 그림 보시면 가는요. 수소 핵융합을 통해서 헬륨을 만들었고요. 그럼 헬륨 핵융합을 통해서 A는 무엇을 만든다? A는요, 바로 헬륨 핵융합을 통해서 탄소를 만들어 누구를 나타낸다? 적색 거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얘는 태양이 아니에요. 주계열성이 아니고 가는 적색 거성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B는요. 수소 핵융합을 통해서 헬륨을 만들었고요. 헬륨 핵융합을 통해서 탄소가 나왔고 탄소 핵융합을 통해서 규소가 나왔고요. 그 다음 규소 핵융합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 철이 만들어지는 것까지 나왔어요. B는. 그럼 B는 뭐다? 철이에요. 철. 철이 만들어지는 아니니까 얘는 초거성입니다. 그래서 중심부에 A는 탄소가 들어가는 적색 거성이고 B는 철이 들어가는 초거성입니다. 이렇게 보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이거를 주계열성으로 보고 문제를 풀면 풀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고비나 힘내시고요. 자, 그럼 3번 문제 답 한번 풀어보세요. 3번 문제 답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오늘 문제 풀 때도 요거 나올 거예요. 중심이 탄소이고요. 중심이 철입니다. 적색 거성이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탄소. 초거성이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 그리고 수소 핵융합을 통해서 헬륨을 만들어주는 건 둘 다 똑같이 들어가는 두 계열. 둘 다 똑같이 들어가는 두 계열성이에요. 그럼 이제 3번의 답 확인할게요. 기억. A는 헬륨 핵융합에 의해서 생긴 탄소가 되겠죠? 맞고요. 별의 질량은 나가 가보다 크다. 맞죠? 그다음 나가 급격히 팽창하다가 폭발하는 게 아니라 급격히 수축해요. 중심부는 계속 수축하면서 1억에서 30억 켈빈까지 온도가 높아집니다. 뭐 하다가 중심부는 수축하다가 더 이상 수축할 수 없어서 초신성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는 수축으로 붙여주세요. 이것은 나아가 급격히 수축하다가 더 이상 수축하지 못하고 내부 압력이 커져서 초신성이 됩니다. 그 다음 태양은 가와 같은 별로 지나요. 태양은 나가 아니고 가로 붙여주세요. 4번 1번입니다. 자, 그러면 30쪽에 있는 12번 사진 봐주세요. 30쪽에 12번 보시면요. 가가 바로 무엇입니까? 가가 행성상성이에요. 중심부가 백색 외성이 되면서
다음 단계로 별이 폭발하는 행성상 성운이 되는 거고 나가 바로 뭐예요? 초신성. 초신성 폭발입니다. 초신성으로 폭발하는 아이 들어가는 게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이렇게 그림에서 봤을 때 구분하시라고 한번 설명드린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칠판을 지울 동안에 여러분은 29쪽에 있는 뭐예요? 1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29쪽에 10번 문제.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거 설명 들어갈게요.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 태양계와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태양계의 탄생 설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태양계는 어디에 속하는가 하면 중3 때 배웠어요. 태양계는 어디에 속해요? 우리 은하에 속해요. 우리 은하. 자, 그럼 우리 은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 은하는요, 위에서 관측했을 때 가운데에 막대 모양, 중심부에 막대 모양이 있고 이 막대 모양의 가장자리에서 나선팔이 이렇게 휘감고 나와요. 가장자리에서 나선팔이 이렇게 휘감고 나오는 우리 은하는 위에서 보면 무엇이다? 막대 나선 은하다. 막대 나선 은하. 막대 나선 은하이고 옆에서 보면 우리 은하는 옆에서 보면 가운데가 볼록한 원반형이에요. 가운데가 볼록한 원반형. 가운데가 볼록한 원반형이고 여기 볼록한 이 부분이 은하 중심이에요. 은하 중심에 블랙홀이 당연히 있겠죠. 우리 태양계는 이 은하 중심에서 3만 광년, 즉 8.5km 8.5km 떨어진 곳에 누가 있다? 태양계가 있어요. 태양계. 그러면 우리 은하 중심에서 얼마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빛의 속력으로 하면 약 3만 광년이고 단위로 하면 8.5km 떨어진 곳에 여기에 태양계가 있어요. 태양계가 위치합니다. 그럼 이 태양계는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우리 은하의 나선팔, 여기를 나선팔이라고 이거 나선팔. 얘가 중심부예요.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있는 초신성 폭발의 영향. 그럼 여기에 어떤 아이가 있는데 초신성이 폭발했다. 초신성 폭발의 영향에 의해서 태양계가 탄생했습니다. 이것을 태양계 성운설이라고 해요. 태양계 성운설. 그래서 태양계의 형성은 어떻게 됩니까? 갑니다. 자, 얘는 순서가 많이 나오니까 순서를 알아두세요. 그럼 태양계는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50억 년 전에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있는 초신성 폭발의 영향으로 무엇이 탄생했다? 태양계가 탄생했습니다. 됐죠?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있는 무엇의 폭발? 초신성 폭발의 영향입니다. 준성아, 자, 힘들어도 조금 괜찮아요. 그래서 태양계가 초신성 폭발의 영향을 받아서 무엇이 형성됩니까? 태양계 성운이 형성됩니다. 자, 태양계 성운이 형성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은하 나선팔의 무엇의 폭발의 영향? 초신성 폭발의 무엇으로? 영향으로.
초신성 폭발의 영향으로 엄청난 초신성이 폭발하니까 뭐예요? 우주 공간에 있던 성간 물질과 수소, 헬륨 수많은 원소들이 뭐합니까? 모여서 태양계의 성운을 형성합니다. 태양계의 성운을 형성하면서 뭐 하겠어요? 회전을 해요. 그래서 태양계 성운으로 모두 회전을 하기 때문에 태양계의 천체들은 모두 서에서 동으로 태양계 주위를 공전합니다. 알겠죠? 모든 천체가 태양 주위를 서에서 동으로 공전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태양계 성운선 때문이에요. 알겠죠? 요렇게 해서 태양계 성운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제 얘가 엄청나게 주변에 폭발하는 잔해들이 모여서 이렇게 구름 덩어리로 있다가 뭐예요?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곳을 중심으로 얘가 서서히 서에서 동으로 회전을 해요. 그럼 바깥쪽으로 퍼져 있던 아이가 회전을 하면서 안으로 점점점 들어옵니다. 안으로 점점점 들어오면서 중심부는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고요. 주변부는 원반 모양의 고리가 형성되는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성운의 수축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성운은 뭐에 의해서 수축한다? 중력. 중력입니다.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중심. 주변부. 자, 중심부가 있으면 주변부는 뭐예요? 가장자리예요. 주변부가 가장자리입니다. 가장자리. 나는 식빵의 가장자리를 먹지 않아요. 갈색 테두리. 나는 피자의 가장자리를 먹지 않아요. 피자 테두리. 밥 먹는다는 뜻이에요. 자, 성운이 수축하면서 중심부에는 무엇이 탄생하기 시작합니까? 보면 원시 태양이 탄생하기 시작해요. 원시 태양. 자, 원시 태양은 태양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원시 태양은 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세요. 원시 태양은 별이다 아니다? 별이 아닙니다. 별이 되기 전이에요. 그럼 원시 태양은 무엇입니까? 중력 수축 에너지.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력 수축에 의해서 중심부의 온도가 얼마 이상이 돼야지만 1000만 켈빈 이상이 되어서 무엇을 해야지만 수소 핵융합을 통해 헬륨을 생성해야지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태양이 되는 거예요. 태양. 얘가 바로 뭐라고요? 스스로 항상 열성이다. 항상 별이죠. 원시 태양은 별이 아닙니다. 원시 태양은 별이 아니고 원시 태양이 이제 되면서 계속 가운데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에너지가 모이면서 중심부도 빵빵하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중심부가 이렇게 모여서 빵빵하게 태양계가 탄생할 동안 주변부에는 뭐가 만들어집니까? 주변부는 원반 모양의 고리가 만들어져요. 주변부에서는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보면 원반 모양의 무엇이 만들어지겠어요?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원시 원반이에요. 원시 원반에서 뭐 하는 거예요? 원시 원반에 이렇게 수금지와 목토 차례가 있을 수 있는 원시 원반에 고리가 형성되면서 원시 원반에 뭐가 만들어진다? 미행성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원시 원반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미행성체가 만들어지고 이 미행성체를 충돌, 꽝꽝꽝 충돌해서 금성은 어떤 충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금성은요 태양을 서에서 동으로 공전하는데 금성은 동에서 서로 자전해요. 그러니까 금성은 아침에 태양이 지구로 거전을 치면 서쪽 하늘에서 떠서 동쪽으로 쳐요. 그죠? 그리고 천왕성 같은 경우 이 미행성체의 충돌에 의해서 무슨 힘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천왕성 충돌을 해서 자전축이 아예 90도 가까이 누워있어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개의 원시 원반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그 고리 원반에 있는 미행성체들이 충돌을 해서 미행성체들이 꽝꽝꽝 충돌을 하면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바로 원시 행성이 탄생해요. 원시 행성이 탄생하고 이 원시 행성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8개의 행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반드시 기억하세요. 성운이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합니다. 그럼 태양계 성운은요. 우리은하 나선 8회
초신성 폭발의 영향에 의해서 태양계에 커다란 성운이 이제 구름처럼 보이는 성운이 시작되고 거기 중심에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얘가 모여들면서 뭘 해요? 회전을 해요. 회전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회전 방향이 처음부터 서에서 동이었어요. 그래서 태양계의 모든 천체들은 태양 주위를 서에서 동으로 공전하고 태양도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는 이유가 요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원리 이해되겠어요? 거꾸로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원시 태양에서 요거 미행성체. 원시 행성에서는 유성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우리는 요 미행성체의 충돌 원시 행성으로 가는 태양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제 태양이 촉이 만들어질 거예요. 태양이 이렇게 촉이 만들어지면 엄청나게 태양이 회전하면서 태양의 중심부가 있고 원반부가 있으면 태양에서 나오는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무엇이 발생이 될까요? 태양풍. 엄청난 태양풍이 발생하니까 태양계성은 수소, 헬륨부터 시작해서 우라늄까지 있는 모든 원소들이 있을 때 엄청난 태양풍에 의해서 가벼운 원소들은 날아가요. 날아가고 무거운 원소들이 남아요. 그럼 태양풍의 영향을 받아서 태양에 가까운 곳은 무엇이 있습니까? 무거운 원소. 무거운 원소가 남아있어요. 무거운 원소. 무거운 원소가 남아있고 태양에서 먼 곳. 태양에서 먼 곳에 무슨 원소가 있다? 가벼운 원소가 있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똑같았어. 처음에는 똑같은 원소가 있다가 태양이 형성된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는 엄청난 태양풍에 의해서 가벼운 원소, 가벼운 물질들이 멀리 날아가고 무거운 원소들이 남아있으면서 태양계와 가까운 곳에 있는 행성들은 커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 커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들은 상대적으로 뭐예요? 크기가 작고 암석으로 이루어지고 평균 밀도가 높은 지구형 행성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탄생한다? 지구형 행성. 수금지화가 만들어집니다. 수금지화가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에서 바로 목성형입니다. 목성형 행성이 탄생하는 거예요. 자, 엄청난 태양풍에 의해서 수소, 헬륨, 암모니아, 메테인과 같이 가벼운 원소. 수소, 헬륨, 암모니아, 메테인. 자, 얘들은 원자량이 1, 원자의 질량이 2, 4, 얘는 원자의 질량이 한 17, 얘는 원자의 질량이 16. 뭐, 요 정도 되는 아이들이 전부 다 뒤로 갔어요. 그리고 무거운 원소. 무거운 원소가 누구입니까? 보면 질소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탄소라든지, 이런 아이들. 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질량이 무거운 아이들, 28, 44, 36. 얘에 비해서 무거운 원소들, 그 다음에 철, 이렇게. 이런 아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태양풍에서 가벼운 원소들이 날아가서 가벼운 원소에 의해서 이루어진 목성형 행성과 무거워서 못 날아가고 남아있는 무거운 원소들로 이루어진 지구형 행성이니까 지구형 행성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고 태양에 가까이 있으니까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얘들은 태양 가까이 있으니까 온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녹는 점이 높은 아이들만 남아있어. 그럼 얘들은 온도가 낮으니까 녹는 점이 낮은 아이가 이 멀리까지 날아가 주면서 지구형 행성과 태양계의 행성들이 나오고 그다음 무거운 원소가 있으니까 평균 밀도는 뭐가 됐어요? 암석으로 이루어지니까 크기도 작으니까 평균 밀도는 클 것이고 얘는 평균 밀도가 뭐하게 돼요? 가벼운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작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이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 우리 원시 원반의 미행성체의 충돌에 의해서 원시 행성이 나왔네요. 그럼 우리는 누구만 보자? 지구 탄생.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그럼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하고 나옵니다. 원시 원반에서 원시 지구가 형성됐겠죠? 여기. 미행성체의 충돌에 의해서 원시 지구가 만들어져. 원시 지구. 미행성체의 충돌에 의해서 원시 뭐가 탄생했겠어요? 지구가 형성되었어요. 자, 원시 지구는 현재 지구 반지름이 6,400km,
6,400km, 지구 둘레가 42만 km인 이런 지구는 원시 지구일 때는 어땠어요? 이거보다 훨씬 작았어요. 자, 원시 지구는 어땠습니까? 현재 지구에 비해서 크기가 작고 질량도 작았어요. 원시 지구는 현재 지구에 비해서 크기도 작고 질량도 작았습니다. 그럼 이때 원시 행성이 만들어질 때 아직 미행성체가 있었어. 그럼 원시 행성의 미행성체가 꽝꽝꽝 충돌하겠죠. 원시 지구가 형성되고 무엇이 있습니까? 미행성체의 충돌.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돼서. 그러면 원시 지구 요만하게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있던 미행성체들 이렇게 형성이 안 되는 애들 꽝꽝꽝 충돌을 해요. 충돌을 해서 얘는 점점 커져요. 점점 커지고 여기 옆에 얘보다 상대적으로 작아서 떠있는 아이가 뭐가 됐다? 달이 됐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미행성체가 충돌해. 누군가가 자꾸 충돌을 하면 충돌열이 발생합니다. 맞죠? 미행성체가 꽝꽝꽝 충돌을 해요. 그러면 엄청난 충돌열이 발생하면서 무엇이 됩니까? 지구의 크기가 커지고 질량도 커지면서 이 미행성체 충돌에 의해서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원시 지구가 형성되고 미행성체 충돌에 의해서 엄청난 열이 발생하니까 지구가 다 녹아서 걸쭉한 액체 상태가 돼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마그마. 자, 미행성체의 충돌에 의해서 지구의 온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니까 모든 지구에 있던 아이들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마그마의 바다처럼 다 녹아서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됩니다. 자, 그럼 이때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미행성체의 충돌열도 있지만 얘가 충돌하니까 원시 지구에 있던 내부에 있던 아이들의 방사선 온도가 붕괴해. 그리고 땅속에 막 뜨끈뜨끈하게 있던 마그마도 폭발하고 막 이러니까 엄청난 수증기도 나오고 막 하면서 지구 전체가 다 녹아서 걸쭉한 액체 상태를 지구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이제 충돌이 점점 줄어. 우주가 자꾸 정리가 되면서 미행성체의 충돌도 줄어들고 이러면서 지구가 식기 시작합니다. 식기 시작하면서 마그마의 바다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식으면서 핵과 멘틀이 풀립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중력을 중심으로, 지구 중력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걸쭉한 액체였어. 걸쭉한 액체의 마그마의 바다로 있는데 점점점 충돌이 줄어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무거운 아이들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무거운 아이들이 지구 중심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중심으로 누가 내려갔다? 철, 니켈 같이 무거운 원소가 내려가서 무엇을 만들었다? 핵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중심으로 내려가지 못한 상대적으로 가벼운 원소 산소라든지 규소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무엇을 형성해요? 얘가 중심 가운데로 내려갔어요? 그럼 바깥쪽으로 누구예요? 산소와 규소와 같은 아이들이 무엇을 형성했다? 멘트를 형성했다. 그래서 핵과 멘틀이 분리되는 거예요. 핵과 멘틀이 분리되면서 무엇이 하는 거예요? 멘틀의 바깥쪽. 멘틀의 바깥쪽이 식어서 무엇이 먼저 만들어진다? 원시 지각. 원시 지각이 먼저 형성돼요. 원시 지각이 형성된 후에 누가 만들어집니까? 하고 보면 이제 우주 공간에 있던 수증기가 식으면서 물방울을 맺혀요. 응결하면서 비가 내려서 원시 지각의 낮은 지대에 빗물이 고여서 무엇이 형성됩니까? 원시 바다가 형성돼요. 이 원시 바다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지구에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합니다. 원시 바다에서 지구의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는데 원시 지구에서 뭐가 만들어질 때까지 미행성체가 충돌해서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될 때까지 이까지는 온도가 뭐예요? 엄청나게 높아요. 온도가. 자, 원시 지구가 만들어져서 미행성체가 충돌해서 크기가 커지고 질량이 커지고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될 때까지 온도가 높아져요. 그다음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미행성체의 충돌이 줄어들면서
중심부로 철과 니켈이 내려가서 핵을 만들고 주변부에 산소와 규소가 올라와서 멘트를 만들고 원시지가 원시 바다로 갈 때 요까지는 온도가 높아지는 과정이었다면 마그마의 바다 이후 여기서부터 여기로는 점점점 온도가 낮아지면서 식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주세요. 전체적으로 온도는 어떻습니까? 하고 보면 미행성체 다음에 원시행성이 만들어진 그 원시지구는 오늘날보다 크기와 질량이 작았는데 이 원시지구에서 미행성체가 충돌해서 마그마의 바다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온도가 엄청나게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점 충돌이 줄어들고 방사선 열도 줄어들면서 온도가 식으면서 핵과 멘틀이 분리되고 원시지가 원시바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원시지구의 대기는 오늘날 대기 성분과 달랐어요. 그래서 원시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나왔는데 이 원시지각이 만들어지고 원시바다가 탄생할 때 원시대기 원시대기의 성분에는 산소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원시대기에는 질소기체, 이산화탄소기체, 그 다음 뭐가 많았다? 수증기. 수증기가 많았어요. 원시대기. 그래서 원시대기에는 이산화탄소, 질소, 수증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질소는 이 원시대기는 오늘날 똑같아. 그래서 지구의 78%가 질소예요. 그럼 원시대기에 엄청나게 많았던 이산화탄소는요? 이산화탄소는 빗물에 녹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탄산염으로 돼요. 거의 90%가 탄산 칼슘 성분으로 저장되어 석회암이 돼요. 그래서 현재 대기 중에는 0.03% 남아있는 거고요. 대부분의 수증기는 비가 되어서 원시 바다를 형성해요. 원시 바다. 그래서 원시 대기의 성분은 이렇게 있다가 원시 바다를 형성하고 최초의 생명체 광합성 세균이 나오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는 어떻습니까? 하면 여전히 질소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 뭐예요? 산소. 산소라는 녀석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아르곤. 그 다음 이산화탄소. 그래서 원시 대기의 성분과 현재 대기의 성분에서 산소가 없다가 산소가 광합성 세균이 출현하면서 산소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원시 대기 성분과 현재 대기 성분은 무엇이 되었다? 성분이 달라졌습니다. 하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27쪽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럼 볼게요. 3, 4, 5번 27쪽에 금방 풀었을 거니까. 3번 태양계 형성에 대한 설명에 오겠습니다. 태양계의 성분은 배전하면서 물질이 퍼져나가는 게 아니고 안으로 모여들어요. 수축. 퍼져나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수축. 수축에서 크기가 점차 작아졌다. 그래서 3번에 1번은 X입니다. 3번은
1번 X. 수축하면서 점점점 작아집니다. 1번 X. 2번 태양계 성운의 중심부에서 중심부에서 공부하기 쉽게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고 원시 태양이 중력 수축에 의해서 1000만 켈빈에 도달하면서 태양이 탄생했죠? 5. 한번 미행성체의 충돌하고 결합하는 과정에서 미행성체들이 충돌하고 결합하는 과정에서 원시 행성이 탄생하는 거 맞죠? 5. 자, 그 다음 4번 지구형 행성에 대한 설명은 지, 목성형 행성에 대한 설명은 목이라고 써주세요.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웠기 때문에 통과할 때 쉽게 맞추시는 부분이에요.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워. 당연히 태양에게 가까이 있으면 온도가 높겠죠. 온도가 높으니까 뭐합니까? 녹는 점이 높은 물질들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워 높은 온도의 환경에서 형성되는 게 무엇입니까? 지구형 행성이겠죠. 지구. 그다음 두 번째, 수소와 헬륨 등을 끌어당겨 기체 성분. 수소, 헬륨, 암모니아, 메테인. 이 메테인의 성분이 얼어서 청록색으로 보이는 천왕성, 파란색으로 보이는 해왕성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얘들이 얼어서 목성의 중심부에는 이것과 철들이 얼어서 암석의 고체 성분도 있습니다. 표면은 기체지만 그럼 얘들은 목성형입니다. 그다음 3번. 철, 니켈, 규소 등의 녹는 점이 높고 무거운 아이. 녹는 점이 높고 무거운 아이는 온도가 높은 태양계 가까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지구형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토성, 천왕성이 들어갑니다. 목성형. 자, 그다음 5번. 지구의 형성 과정은요. 원시 지구에서 미행성체의 충돌, 마그마의 바다, 핵과 멘틀이 분리되고 원시지가 다음에 원시 바다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제 가장 먼저 누가 나옵니까? 바로 마그마의 바다가 나오죠. 마그마의 바다, 핵과 멘틀의 분리, 원시지가. 그래서 답은요, 다 갑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태양계에서 이것만 하나 설명할게요. 태양계가 끝나는 곳, 수금지와 목도, 천해, 태양계가 끝나는 곳에 가이퍼 벨트가 있어요. 이 가이퍼 벨트에 행성에서 제외된 명왕성, 세레스, 웨리스 뭐 이런 아이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해성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아예 태양계가 끝나는 가장 마지막에 태양계는 성운이 수축해서 만들어졌죠. 그럼 태양계의 가장 마지막에 바로 구름으로 이루어진 오르트구름이 태양계의 마지막입니다 하는 것도 한번 들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순서가 좀 중요해요. 순서가 좀 중요하니까 그 순서를 여러분이 뭐 합니까? 잘 알아두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9쪽 펴봐요. 자, 29쪽에 6번 문제. 6번 문제 순서 묻는 거예요. 순서. 별의 진화 과정에서 6번 문제 순서 묻는 거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30쪽에 13번 문제. 6번, 13번 한번 해보세요. 순서 묻는 거예요. 순서. 그래서 6번하고 13번 문제 순서 묻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성아, 6번 문제 답은 뭔 것 같아요? 이거 어디 펴고 있어? 29쪽에 6번 문제하고 30쪽에 있는 13번 문제하고 풀어보라고 했는데. 자, 6번 문제 답 확인 들어갑니다. 정신 차리시죠? 6번은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 보기 줄거요. 태양과 비슷한 별의 진화 과정. 그럼 우리 태양의 진화 과정이에요. 태양은 주 계열성에서 출발을 해서 화성까지 커지는 적색 거성으로 진화를 하고 그 다음 주변부는 행성상 성운이 되고 중심부는 백색 외성이 되는 아이로 별의 진화 과정이 끝나겠죠. 그래서 주계열성, 적색 거성, 행성상 성운과 백색 외성 순서가 됩니다.
그럼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30쪽에 13번으로 가서 볼게요. 태양계 형성 과정 순서. 태양계 형성 과정 순서, 지구의 생성 과정 순서가 많이 나와요. 순서가. 그래서 순서를 알고 내용을 공부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럼 13번. 태양계의 형성은요. 가장 먼저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초신성 폭발의 영향으로 태양계 성운이 형성됩니다. 태양계 성운이 형성되면서 무엇이 만들어져요? 원시 원반이 만들어져요. 성운이 수축하면서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원시 원반이 만들어집니다. 원시 원반이 만들어지면서 중심부에서는 무엇이 되겠어요? 중심부에서는 원시 태양에서 태양으로 가고 원시 원반의 주변부에서는 미행성체에서 원시 행성으로 가겠죠. 그래서 태양계 성운이 형성되면서 원시 원반, 미행성체, 원시 행성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서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드렸어요.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하시면 문제 푸실 때 조금 더 접근하실 때 편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대충 공부하면 통과해서 내신 절대로 1등 만나요. 알겠죠? 중학교 때 여러분이 뭐 90점, 100점 쉽게 맞아도 고등학교는요 4% 안에 들어야 1등급이에요. 최소한 1등급이 나와야 뭐 할 수 있어요? 인서울에 원서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최저 등급 1.5등급 이상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아예 인서울에 원서 쓸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리고 통과의 비중이 커요. 말 그대로 다 갖다 놓았어요. 말 그대로 통합과학인데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졸고 있으면 수업 듣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준성이하고 구빈이하고 둘이 누가 더 열심히 보는가 얘기하고 있는데 100명이면 4등 안에 들어야 돼요. 200명이면 8등 안에 들어야 되고요. 알겠죠? 여러분만 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각자 학교에서 잘하는 친구들이 다 모여서 4%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뭐 해요? 엄청나게 투자해 주시는 거예요. 투자해 주실 때 정신 차리시고 들으세요. 돌지 마시고요. 자, 드립니다. 자, 그러면 10분간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쉬는 시간에 주무시고 그 다음 원소 들어가겠습니다. 10분 쉬십시오. 자, 원소들의 주기성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원소하고 주기율에 대해서 먼저 나와줘요. 자, 그럼 원소랑 무엇입니까? 원소랑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의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기본 성분입니다.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의 기본 성분이 뭐예요? 원소예요. 그래서 물질의 기본 성분,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 원소인데 원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원소, 현재까지 118번까지 살려주셨어요. 118. 그죠? 현재까지 원소는 118번 오간의손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원소는 몇 번까지 우리 주기율표에 92번 우라늄까지 자연계에서 생성됩니다. 자연계에서 생성. 그럼 여러분이 앞에서 배우는 걸 기억해요. 별의 진화 과정에서 별의 핵융합에 의해서는 별의 무엇에 의해서는 핵융합. 별의 핵융합에 의해서는 몇 번까지 26번의 철간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철 다음에 나오는 구리부터 시작해서 92번까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초신성. 초신성은 폭발에 의해서 철보다 뭐하면서 무거운 철보다 무거운 원소 몇 번까지? 92번 우라늄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93번부터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또는 무엇으로 만들 수 있다? 인공적으로. 우리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준 생성한 원소가 몇 번까지? 118번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그다음 원소는 여러분한테 저번 시간에 주기율표 드렸습니다. 여러분한테 주기율표 드렸고 거기 밑에 주기율표를 보세요. 원소는 크게 무엇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하고 우리 원소는요. 금속. 그다음 비금속 원소. 그다음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중금속 원소. 자, 그래서 금속 원소가 있고 누가 있습니까? 중금속 원소가 있고요. 비금속 원소가 있고요. 자, 금속 원소는 대표적인 특징이 여러분 주기율표의 가운데 왼쪽과 가운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누구입니까? 금속 원소입니다. 그래서 금속 원소는 여러분이 보는 주기율표의 왼쪽과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속 원소는 열, 전기 전도성 이런 것들이 뛰어나고 가늘고 길게 뽑혀요. 가늘고 길게 뽑히는 성질을 한자로 연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얇게 넓게 퍼지는 성질을 전성이라고 해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금속 원소입니다. 자, 그럼 비금속 원소는요. 금속 원소와 반대로 광택도 없고 열과 전기 전도성도 대체로 없는 아이가 비금속이에요. 비금속. 그리고 여러분 주기율표에 순전히 오리지널 비금속 원소는 18족 같은 주기율표 외워야 되는데 18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중금속만 외워주세요. 중금속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중소, 주소, 저마늄, 금속.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안티모니, 텔루르. 얘는 안 나와요. 그럼 중금속은 무엇입니까? 금속 원소의 성질도 있고 비금속 원소의 성질도 있어.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그거고 중금속은 나쁘게 말하면 금속한테도 들어가고 비금속한테도 들어가는 딱 약삭한 아이예요. 그래서 중금속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경계예요. 경계이면서 무엇의 성질?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경계이면서 좋게 말하면 금속의 성질과 비금속의 성질을 모두 가지는 거예요. 모두 가집니다. 좋게 말하면 이건데 나쁘게 말하면 약삭한 새끼예요. 금속한테도 들어가고 비금속한테도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는가? 중소, 규소, 저만유, 비소 이렇게 공부하시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는가 하면 보세요. 자, 주기율표를 외우라고 하니까 짜증나죠? 그럼 봐요. P, C, G, E, AS예요.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하세요. 빈시, 지라라는 이렇게 공부해 놓으시면 주기율표 주어지면 문제 끝나요. 되죠? 그래서 중금속은 뭐다? 좋게 말하면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계에 들어가는 아이예요. 나쁘게 말하면 얍삽한 새끼예요. 그래서 네가 금속의 성질을 가지든 비금속의 성질을 가지든 100% 하나에 속하지 못하니까 뭐라고요? 빈시, 지라라는 아색 이렇게 공부하시면 평생 안 까먹을 거예요. 됐죠? 되겠어요? 중금속 원소는 빈시, 지라라는 아색기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순진하게 오리지널 비금속이 들어가는 건 몇 개 있다? 이런 C8족 같은 주기율표 외워야 되는데 18개 있다.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뭐다? 금속 원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원소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면서 더 이상 분해되지 않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현재까지 약 120여 종, 118번까지 오간의성까지 나왔어요. 이때 우리는 이제 통과해서 배웠네요. 별의 진화 과정에서 별 내부에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26번 철까지 만들어지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 조신성이 폭발하면서 92번 우라늄까지 만들어졌고 93번부터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원소들입니다. 그리고 원소에는 전기가 잘 통하고 광택이 있고 열이 잘 전달되고 가늘고 길게 뽑히고 얇고 넓게 퍼지는 금속 원소가 있고 열과 전기 전도성이 거의 없고 그다음 가늘고 길게 뽑히지 않으면서 광택이 없는 비금속 원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과 비금속의 경계에 들어가면서 금속 원소의 성질도 있고 비금속 원소의 성질도 가지는 누가 있어요? 중금속이 있습니다. 중금속은 좋게 말하면 금속의 원소의 성질, 비금속의 원소의 성질 다 가지고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얍삽한 새끼예요. 그래서 빈시지라라는 아새끼이고 요거 규소하고 겸하님이 바로 뭐의 원료가 돼요? 반도체. 그래서 규소가 실리콘, 반도체 주 성분이 규소가 되는 겁니다. 중금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줍니다 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원소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주기율. 자, 주기율표 변청 과정은 통과에서 나오고 파원에서 나올 거예요. 주기율표 변청 과정은 통과에서 나오고 파원에서 나올 건데 어차피 배워야 되는 거니까 다 알려드릴게요. 자, 주기율표를 여러분이 보시면 주기율표 세로줄. 세로줄이 무엇입니까? 하고 문촉이에요. 가로줄이 무엇입니까? 주기예요. 그럼 이렇게 가로와 세로가 발전하게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럼 주기율표는 가장 먼저 누구에 의해서 레벨라이너? 레벨라이너에 의해서 나온 게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세쌍 원소설이에요. 레벨라이너에 의해서 나온 게 세쌍 원소설. 세쌍 원소설로 이 레벨라이너가 최초로 뭐의 개념? 독의 개념을 설명해 준 사람이 데베라이너입니다. 데베라이너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양 끝에, 그러니까 3번에 있는 리튬과 19번에 있는 갈륨, 그럼 삼성과 19번에 있는 얘의 원자량. 이 원자량. 자, 얘가 7이고 얘가 원자량이 36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양쪽에 있는 원자량을 알면 요 사이에 있는 나트륨이라는 아이의 무엇을 알 수 있다? 원자량을 알 수 있어요. 처음으로 세 개의 원소를 가지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세 개가 있을 때 양 끝의 원자량을 알면 가운데 원자량은 이거 두 개의 평균값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원자량을 알아낼 수 있어요. 최초의 조개 개념을 알아낸 사람이 누구예요? 데베라이너.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을 기준으로 알아냈다? 원자량을 기준으로 알아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얘 들어드릴게요. 얘까지 적어놓는 게 나중에 공부하실 때 편할 것 같으니까. 자, 얘 1쪽이에요. 1쪽에 있는 나트륨, 나트륨,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가 3번 원소, 얘가 11번 원소, 얘가 19번 원소 주기율표 외우셔야 돼요. 안 외우면 나중에 문제 푸시기 힘드니까 반드시 20번까지는 능수능란하게 외워주시기를 필요합니다. 자, 그럼 얘의 원자량이 7이고 얘의 원자량이 39라고 적어줘요. 그럼 나트륨의 원자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주장합니다. 레벨라이너는 자, 2분의 위에 있는 원자량과 아래에 있는 원자량을 더했을 때 이거의 평균값이 가운데 있는 아이의 원자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알아내는 게 최초의 조개 개념이고 무엇을 가지고 설명했다? 원자량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누가 나오는 건 뮬렌즈가 나와요. 뮬렌즈라고 해도 되고 뮬렌즈라고 해도 돼요. 뮬렌즈. 뮬렌즈라는 사람이 나와서 무엇을 주장합니까? 옥타브를 이 사람은 피아노 음반으로 설명을 해요. 자, 이렇게 나와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8번째마다 같은 음이 반복돼요. 8번째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라시도 8번째마다 피아노 음반에 같은 음이 반복되는 것. 즉, 8이라는 숫자 옥타브선이에요. 그래서 8번째마다 같은 아이가 반복됩니다. 이게 바로 최초의 무엇이에요? 주기의 개념. 최초의 주기의. 그래서 8번째 원소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아이가 나옵니다. 이것도 뭐를 기준으로 설명했다? 원자. 원자량을 기준으로 율렌즈가 설명을 해요. 그 다음 누가 나오는가 하면 러시아 화학자 멘델레예프가. 자, 멘델레예프가 나왔을 때까지 밝혀진 원소가 약 63종의 원소예요. 63종의 원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듭니까? 이 사람이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어요.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듭니다.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드는데 무엇을 서로 나타냈다? 원자력. 자, 러시아 과학자 멘델레예프가 63종의 카드, 원소 카드를 가지고 최초의 주기율표, 가로줄, 세로줄에서 족과 주기의 개념으로 나타냈는데 무슨 순서로? 원자량 순서로. 멘델레예프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영국의 과학자가 아르곤을 발견해요. 아르곤이라는 기체를 발견하는데 문제가 있었어. 러시아 과학자 멘델레예프의 원자량 순서로 주기율표를 나타냈을 때 이 아르곤이 18번에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데 왜 멘델레예프를 존중해 주는가 하면 멘델레예프가 63종을 가지고 족과 주기의 주기율표를 만들면서 빈칸을 예상해놨어. 아마 여기에 들어갈 아이는 원자량은 얼마 정도 될 것이고 이런 성질의 아이가 들어갈 것이야. 그래서 러시아어로 에카 다음에 여기가 뭐가 들어갈 것이야 예상을 했는데 나중에 과학이 발달해서 보니까 그게 맞아 들어갔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래 멘델레예프 인정해주다. 그래서 최초의 주기율표는 멘델레예프가 만들었다. 그 다음 누가 나오는가 하면 러드퍼드의 제자 모즐리가 나와서 이 아르곤이 발견되고 하는 문제점을 보면서 무엇을 완성합니까? 현재의 주기율표를 완성해줘요. 현재 우리가 쓰는 주기율표를 뭐겠습니까? 완성시켜줘요. 완성시키는데 무슨 선 실험을 통해서 X선 실험을 했더니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이더라 하는 걸 알아내요. 그래서 현재의 주기율표는 모즐리가 완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원자량이 아니라 무슨 순서로 주기율표를 완성했다? 원자 번호.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원자 번호수 실험, X선 실험에 의해서 바로 양성자 수가 뭐이다? 원자 번호이다. 그럼 원자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요거 본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그러면 현재의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서인데 과거는 원자량으로 나타냈었습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러시아 같은 멘델레예프는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었다는 데에서 존중을 받고 있고 예상했는 거에 대해서 맞았다는 거에서 인정을 받는 거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율표는 러드퍼드의 제자인 모즐리가 X선 실험으로 양성자 수가 바로 원자 번호이고 양성자 수로 나타냈을 때 멘델레예프나 또는 영국에서 발견한 아르곤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따라서 오늘날의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 있는 거는 지금 세 사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 더 추가해서 알아두시면 나중에 공부하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원자 번호 순서로 나타내는 오늘날의 주기율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율. 주기율이란 무엇입니까? 주기적인 성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기적인 성질이 나타나는 거. 자, 그럼 현재의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타났는데 여러분하고 이제 압니다. 주기율표에서 족은 무엇입니까? 족은 세로줄이에요. 세로줄이면서 주기율표 외우라고 했죠? 이런 18족 같은 사과 외우세요. 그래서 세로줄인 족은 1에서 18족까지 있어요. 18족까지 있으면서 족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족은요. 원자과 전자수가 동일해요. 원자과 전자수가 동일합니다. 원자과 전자수가 동일하니까 무엇입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성질이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 같은 족에 있는 원소를 뭐라고 합니까? 동족 원소. 동족.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동일한 게 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기는요,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주기는 가로주기예요. 가로줄에 있는 주기는 1주기에서 7주기예요. 이런 18조까지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과학하고 무는데 쌤이 18조까지는 주기율표 반드시 20번까지 외워라 못 외우면 안 됩니다. 해요. 자, 그럼 가로줄에 있는 1주기에서 7주기까지 얘는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전자의 껍질 수를 뜻합니다. 무엇을 뜻한다고요? 전자 껍질 수. 전자 껍질 수가 무엇에 들어갑니까? 주기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전자 껍질 수는 핵을 중심으로, 원자핵을 중심으로 1주기는 전자 껍질이 하나, 2주기는 전자 껍질이 2개, 3주기는 전자 껍질이 3개, 4주기는 전자 껍질이 4개, 이렇게 해서 7주기는 전자 껍질이 7개인 현재의 주기율표는 족과 주기로 나오고 있으면서 무엇 순서로 나타낼까? 현재의 주기율표는 양성자 수인 원자 번호 순서로 나타내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무엇입니까? 주기율표입니다. 하고 가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중금속 원소에 대해서 다 설명했어요. 그럼 33쪽 한번 보세요. 자, 33쪽에 금속 원소 줄거주시면 돼요. 주기율표에서 왼쪽과 가운데. 그리고 대부분이 상온 20도에서 25도 사이에서 고체인데 예외 줄거주세요. 수은 액체. 자, 그럼 수은의 원소 기호 한번 적어봐요. 수은은 원소 기호가 무엇입니까? HG죠? HG. HG 수은은 상온에서 액체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금속의 특징 줄거주세요. 특유의 광택. 대부분 은백색의 광택이에요. 세모, 철과 같이.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구리는 붉은색. 그래서 동메달이에요. 금은 노란색. 금은 노란색입니다. 금메달이죠. 그래서 특유의 색, 광택을 근데 주로 은백색의 광택인데 예외 구리는 붉은색, 금은 노란색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줄거줍니다. 열과 전기가 통. 열과 전기가 잘 통해요. 그 다음 세 번째 외부에서 힘을 가하는 외부에서 힘 줄 거고요. 거기 줄 거요. 길게 늘어나고 얇게 퍼진다. 한자로 적어놓으세요. 시험 문제 나오니까. 가늘고 길게 전선줄처럼. 가늘고 길게 전선줄처럼 늘어납니다. 전선. 하고 있을 때, 그 다음 연선 있을 때, 요 전선이 뭡니까? 얇게 펴지는 거. 가늘고 길게 뽑히는 게 뭐예요? 연선. 가늘고 길게 뽑히는 연성을 이용한 게 뭐예요? 구리, 전선. 얇고 넓게 퍼지는 게 전처럼 넓게 퍼지는 금박지, 은박지, 은쟁반 이런 것들이 연성입니다. 그래서 가늘고 길게 뽑히는 게 연성, 얇게 퍼지는 게 전성, 전 붙이는 거. 다음 주에 명절이니까 전 붙이는 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 나오면 연성이 가늘고 길게 뽑히는 거, 전성이 얇고 넓게 퍼지는 거. 가끔 한자가 시험 문제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그 다음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어서 뭐가 되기 쉽다? 양이온. 그래서 알루미늄, 은박지, 구리, 전선, 철, 건축 자재. 그 다음 비금속 갑니다. 수소를 제외하고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으면서 보통 기체나 고체로 존재하는데 거기만 죽어 브로민 액체. 그래서 금속 중에서 상온에서 액체는 수은이고 비금속 중에서 상온에서 액체인 R은 브로민이에요. BR, 브로민. 자, 그 다음 얘는 강택 없다. 열과 전기 잘 통하지 않는데 예외, 흑연. 흑연만 알아두세요. 숯. 그 다음에 연필심. 이런 아이들. 그 다음 보통 누가 된다? 음이온. 음이온이 되는데 거기 반드시 별표 있다. 18쪽은 제외. 18쪽은 가장 안정한 원소로 비금속에 들어가는데 음이온이 절대 안 돼요. 18쪽 모든 주기율표의 기준이 돼요. 기준이 되니까 18쪽은 예외입니다. 헬륨, 네온, 아르곤, 프리톤, 제논까지는 예외. 그 다음 이제 중학교 때 배웠는데 질소는 가자공기 충전대로, 산소는 생명체 호흡이나 연소에, 이는 성냥에 이런 것들이 사용됩니다. 그 다음 플루오린은 불소 함량 치약에, 염소는 수영장물 소독에, 아이오딘은 우리 로드 띵크하는 빨간 약에, 그 다음 마그네슘은 폭죽이나 우리 조명탄 만들 때, 칼륨은 비료 만들 때 이런 데 쓰여줍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33쪽 문제 한번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게요. 금방 답 나올 거니까.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으로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아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의 기본 성분을 물었으니까 뭐가 답이다? 원소가 답이 되겠죠. 원소. 자, 그래서 첫 번째 원소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요겁니다. 데베라이너나 뉴렌즈나 멘델레프는 전부 다 무슨 순서로 나타내자고 했다? 원자량. 원자량으로 세쌍원소설, 원자량으로 옥타브설, 원자량으로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었는데 원자량으로 나타내니까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오늘날은 원자량으로 안 나타내고 뭐로 나타낸다? 원자 번호죠. 그래서 데베라이너와 멘델레이프는 원자량으로 가주시면 되고 모질리만 원자 번호인 양성자 수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현재 오늘 현대에 쓰고 있는 주기율표는 원소들을 원자 번호 순서로 나타냈습니다. 현재의 주기율표. 현대는 O. 그다음 18개의 주기가 아니고 18족 같은 7주기라고 했어요. 18족이고 7주기입니다. 그래서 X. 그다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아이는 같은 세로줄이 오도록 해주면 되겠죠. 같은 세로줄 O. 자, 그다음 금속과 비금속에서 동그라미 치면 되죠. 금속 원소는 주기율표에 무엇입니까? 왼쪽과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고 실온에서 주로 고체 상태로 존재하면서 광택이 있고요. 열과 전기 전도성이 크면서 주로 양이온을 형성합니다.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대신에 비금속 원소는 중금속을 뺀 오리지널 비금속은 18밖에 없어요. 18개 있는 비금속은 주로 수소를 제외하면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기체 또는 고체인데 상온에서 액체인 브로민이 있어요. 예외로. 그리고 광택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열과 전기 전도성이 없다. 예외. 흑연은 자유전자가 존재해서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18쪽을 제외한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이 18쪽을 제외한 나머지 비금속이 음이온이 되기 쉽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와서 여러분 주기율표 보면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주기율표에서 보시면 세로줄이 있어요. 1조, 2조, 그 다음에 13조, 14조, 15조, 16조, 17조, 18조. 그 다음 여기에서 3족에서 12족은 여기 밑으로 뺐어요. 여러분 주기율표 준 거 보면 분홍색과 민트색으로 빠진 거, 악티늄족, 낙타늄족은 빠지고 1쪽에서부터 18쪽까지 있고요. 그 다음 1주기에서부터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7주기 이렇게 돼요. 자, 주기율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주기율표에서 1주기에는 딱 2개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고 보면 수소와 헬륨밖에 없습니다. 자, 왜 1주기에는 수소와 헬륨밖에 없습니까? 바로 여러분 배웠어요. 빅뱅 우주론에서 대폭발 우주론, 빅뱅 우주론, 우주 생성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가 수소와 헬륨이기 때문에 1주기에는 수소와 헬륨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3번부터 누가 나옵니까? 하고 보면 리튬, 헬륨, 동서, 탄소, 질소, 탄소, 플루오린, 네온. 그 다음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그 다음에 칼륨, 칼슘. 이렇게 20번까지 외워달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1조. 1조 원소. 1조 원소는 다 외워야 돼요.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난튬. 그 다음 트론튬,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아스타딘까지는 안 외워도 돼요. 그 다음에 요거 크립톤, 제논. 자, 제논까지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제논까지 수지고에서 충북고에서 공부 좀 잘한다는 주변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논까지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요까지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는 1쪽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1쪽을 수소를 제외해요. 항상 수소를 제외합니다. 수소를 제외.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렇게 외워요. 1쪽에 있는 원소들은 수소, 니, 나가. 수소, 니, 나가라고요. 수소, 니만 나가면 우리는 1쪽에 있는 모든 금속 원소야. 이런 식으로 공부하세요. 수소, 니, 나가, 무세트예요. 그러면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니나가 루세프. 니나가 루세프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 알칼리 금속이다. 알칼리. 그래서 수소가 비금속이에요. 수소를 제외한 6개. 1쪽에 있는 6개의 원소가 뭐라고요? 알칼리 금속이에요. 몇 개? 6개. 가끔 시험 문제 나오겠죠. 1쪽에 있는 7개가 알칼리 금속입니다. 틀렸어요. 6개. 알겠죠? 수소, 니나가예요. 수소, 니나가. 이렇게 공부하세요. 수소, 니나가 르세프입니다. 수소가 나가고 나면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란심은 알칼리 금속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 쪽은요, 무엇입니까? 베마칼스 바라. 그 다음에 여기 있는데 얘는 안 외워도 돼요. 그러면 스바는 왜 나와요? 중학교 2학년 때 불꽃반은 배웠기 때문에 나옵니다. 중학교 때 배워놓은 건데 당연히 나와요. 그래서 베마칼스 바라. 왜요? 얘 불꽃반이 주황색, 얘 빨간색, 얘 황록색 배웠어요. 그래서 나옵니다. 베마칼스 바라라고 나오는 이쪽 원소는 무엇입니까? 요 이쪽. 이쪽은 알칼리 금속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알칼리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흑토자. 흑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흑소리 나옵니다. 알칼리 소리. 자, 3쪽은요. 빙시지라라는 아세트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누구는 빼야 돼요? 빙시는 빼야 돼요. 빙시. 중금속이니까 빙시를 빼요. 빙시를 빼면 13쪽은요. 요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안 나와요. 13쪽은 무슨 쪽? 알루미늄. 그럼 14쪽은요. 탄소죠. 15쪽은 질소죠. 16쪽은 산소죠. 그래서 13쪽에서 16쪽까지는 안 나와요. 그럼 누가 나와요? 17쪽이 나와요. 17쪽. 자, 17쪽.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밑에 누가 있어요? 아스타진 있어요. 그런데 아스타진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럼 뭐만 외우면 돼요? 17쪽이 무슨 원소입니까? 17쪽이 바로 할로젠 원소. 염을 잘 먹는 데가 할로젠. 자, 17쪽은 어떻게 외워라? 버피 연소 불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1쪽 외우실 때 수소와 비금속의 수소 니나가 루세프고요. 수소 니나가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17쪽 할로젠은 버피 연소 불알. 그죠? 버피 연소 불알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18쪽 우리 모든 주기율표의 기준이 되는 18쪽이에요.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 보통 헬레나 요까지 나오는데 고등학교 내신을 위해서 크립톤, 제논까지 공부하세요. 헬레나 크세는 무엇입니까? 우리 18쪽이 바로 비활성. 이 18쪽에 있는 비활성 물체가 주기율표의 기준이 돼요. 가장 안정하고 주기율표의 기준이 되면서 나머지 쪽에 있는 원소들이 전자를 잃거나 전자를 얻어서 18쪽처럼 되려고 해요. 얘가 기준이에요, 기준. 그럼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건 1쪽에 알칼리 금속, 17쪽에 할로젠 원소, 18쪽에 비활성 물체 이렇게 외워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시험에 나왔을 때 보시면요. 이렇게 사지기까지 나올 수도 있지만 주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세 칸이 많이 나와요. 시험 보실 때. 이렇게 세 칸. 이렇게 세 칸이 많이 나와요. 세 칸. 자, 이렇게 세 칸이 나왔을 때 우리가 주기율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금속이 많지만 요 세 칸을 가지고 봤을 때 금속은 요거밖에 없어요. 자, 주기율표에서 우리가 뭐 세 줄, 3주기까지 봤을 때 금속은 5개. 그럼 비금속이 더 많아요. 알겠죠? 3주기까지 봤을 때
3주기 18번까지 봤을 때 18족 같은 주기율표 18번까지만 봤을 때 요거 빼고 요게 금속이에요. 요게 금속. 요게 금속이면서 무엇입니까? 모두 모두지. 그럼 나머지가 비금속에 들어가요. 비금속. 아, 3주기 18번까지 봤을 때는 비금속이 훨씬 더 많이 보이네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헷갈려요. 요 비금속. 요 비금속이죠? 그 다음 얘 비금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 비금속. 이렇게 다 비금속. 이렇게 다가 뭐에 들어가요? 비금속. 비금속.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막상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현실적으로. 전체 주기율표를 봤을 때는 금속 원수가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3주기까지 18번까지 봤을 때는 비금속이 훨씬 더 많고 금속은 몇 개밖에 없다? 5개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요거 꼭 기억하시면서 문제 풀어주세요. 그래서 20번까지 주기율표 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1쪽에 있는 알칼리 금속, 그 다음에 17쪽에 있는 할로젠 원소, 여기에 대해서 보고요. 18쪽이 기준이 된다고 했으니까 1쪽과 17쪽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설명 들어갈게요. 1쪽에 있는 아이 중에서 누구를 제외한다? 반드시 꼭 기억하세요. 수소를 제외한다. 수소를 제외한 누구에 대해서 본다? 알칼리 금속. 자, 수소를 제외한 알칼리 금속으로 누가 나온다? 수소, 니나타. 그래서 알칼리 금속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아이는 3번에 있는 리튬, 11번에 있는 나트륨, 19번에 있는 칼륨으로 나와줍니다. 니나타. 자, 그럼 알칼리 금속은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알칼리 금속은 반응성이 크고 뭐예요? 물은 아이예요. 알칼리 금속에서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 원자 번호가 더해질수록 커질수록 무엇이 크다? 반응성이 커요. 반응성이 커요. 그러면 3번 리튬보다 11번 나트륨의 반응성이 더 크고 11번 나트륨보다 19번 칼륨의 반응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커요. 그리고 같은 족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3번은요 이렇게 돼요. 원자 핵의 양성자수가 3개 있으면 3번은 2죽이에요. 2죽이고요. 나트륨은 양성자수가 11개 있을 때 나트륨은 3죽이에요. 그럼 전자 껍질 3개 있어요. 전자 껍질 3개. 자, 그 다음에 19번 칼륨은요. 19번 양성자수 19개 있고요. 전자 껍질이 4죽이니까 4개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앞에서 배웠어요. 전자는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고 전자 껍질 위에 전자가 존재해요. 전자 껍질 위에 전자가 존재할 때 이 전자 껍질 위에서 전자가 가지는 값을 뭐라고 한다? 에너지 준이라고 합니다. 자, 전자 껍질 위에 전자가 존재해요. 특정 전자 껍질 위에 전자가 존재할 때 전자가 가지는 값을 에너지 준이라 하고 원자핵에 가까울수록 즉 첫 번째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준위 값이 가장 낮다고 했어요. 가장 낮아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가지는 에너지 준위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바닥 상태.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전자 껍질에서 가지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점점점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니까 첫 번째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 바닥 상태를 빼 2번, 3번, 4번, 5번, 6번에서 가지는 에너지는 에너지 준위가 높아서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준위는 반드시 불연속입니다. 왜요? 전자 껍질과 전자 껍질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기율표에서 1주기에 전자가 2개밖에 없는데 18쪽에 헬륨이 있어요.
헬륨. 그럼 헬륨은 2번이면서 전자가 2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합니다. 모든 전자 껍질에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간다? 딱 2개 들어갑니다. 딱 2개. 헬륨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전자 껍질부터 전자가 8개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정해요. 옥텟 규칙, 8전자 규칙.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항상 첫 번째 전자 껍질 전자 2개 들어가요. 그럼 하나, 둘 들어가고 3개. 자, 첫 번째 전자 껍질 2개 들어갑니다. 그럼 두 번째부터 8개. 두 번째부터 8개 들어가요. 8개 들어가고. 그 다음 얘 마지막에 하면. 그럼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몇 개 들어간다? 8개. 세 번째 전자 껍질도 8개. 8개. 오케이 규칙이에요. 8개 들어가요. 그럼 마지막에 자, 그럼 이제 공통점이 눈에 보여요.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 들어가 있는 전자수가 1개로 똑같죠.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에 들어가는 전자수가 똑같아요. 그게 체외각 전자수야. 체외각 전자수 중에서도 화학 반응에 실제로 참여하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해요. 그럼 1쪽에서 17쪽까지는 체외각 전자수나 원자가 전자수는 어떻다? 같다. 자, 그럼 갑니다. 가장 바깥 전자 껍질.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가는 전자 수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 체외각 전자 수라고 합니다. 체외각 전자.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가는 전자는 체외각 전자고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가는 전자수는 체외각 전자수라 하고 이 체외각 전자수 중에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체외각 전자 중에서도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를 원자가 전자수라고 합니다. 원자가 전자수. 그러면 무엇이 같습니까? 1쪽에서 17쪽까지는 체외각 전자수나 원자가 전자수가 뭐합니까? 같아요. 그런데 18쪽은 체외각 전자수는 누구를 제외? 헬륨을 제외입니다. 헬륨은 2개예요. 헬륨은 2개니까 제외예요. 헬륨을 제외하고 체외각 전자수는 8개이고 원자가 전자수.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원자가 전자수는 몇 개입니까? 1개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한 18쪽이 비활성 기체예요. 그럼 여러분 요거 정리해 놓으십니다. 요거 정리해 놓으시면 통합과 화학원, 화학2에서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봐요.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 전자 하나,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 전자 하나,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 전자 하나에서 8개 얻는 것보다 하나 버리는 게 훨씬 쉬워. 솔직히 얘들은 전자를 하나 버리니까 리튬이요, 나트륨이요, 칼륨이요. 전자를 읽기 쉽습니다. 그리고 멀리만 하면 멀리 가서 전자를 더 잘 내요. 그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뭐해져요? 커져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물과 반응입니다. 그럼 리튬은 물하고 잘 반응합니다. 나트륨은 물하고요 격렬하게 반응해요. 그럼 칼륨은요 물하고 매우 격렬하게 반응해요. 미친 듯이 반응해요. 미친 듯이. 그럼 물과 반응하면 두 가지가 돼요. 무엇이 됩니까? 물과 반응하면서 수소 기체가 발생해요. 무슨 기체가 발생하는 거고 여기에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 물하고 반응하면 무엇이 됩니까? 염기성이 돼요. 물하고 반응하면 뭐가 된다? 염기성. 그래서 페놀프탈레인 용액 걸러오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염기성이 되는 이유가 얘가 물에 녹으면 LiOH, 수산화염. 얘가 물에 녹으면 NaOH, 수산화염. 얘가 물에 녹으면 KOH, 수산화염. 염기성입니다.
그래서 페놀프탈레인 용액에서 붉은색으로 변하는 염기성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할로 자를 정도로 무릉금속이에요. 무릉금속입니다. 할로 잘릴 정도로 매우 무릉금속으로 할로 잘랐을 때 쉽게 잘라져요. 쉽게 잘라지는 무릉금속인데 누구하고 반응을 합니까? 반응성이 크다고 했어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 산소와 반응해서 홈백색의 광택이 시커멓게 됩니다. 산소하고 반응해서 뭐가 됩니까? 산화금속이에요. 즉 산화리튬, 산화리튬, Li2O, 그다음 산화나트륨, 산화칼륨 이렇게 돼요.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금속입니다. 이때도 뭐요?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커요. 산소하고 잘 반응하고요. 격렬히 반응하고요. 미친 듯이 반응하면서 물은 금속인데 산소와 반응해서 광택을 입고 시커먼 아이가 돼요. 그럼 물은 금속이면서 산소와 잘 반응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작아요? 밀도가 작아요. 밀도가 작아서 무리에서 반응하면서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염기성으로 바뀌어주는 게 누구입니까? 일쪽에 있는 알칼리 금속입니다. 일쪽에 있는 알칼리 금속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체외각 전자수도 하나, 원자과 전자수도 하나 있어요. 그럼 얘들은 물과도 반응을 잘하고 산소와도 반응을 잘하니까 어디에 보관해야 되겠어요? 물과 산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액체 타락기입니다. 석유 속에 보관합니다. 석유 속에 물하고 공기를 차단해요. 이렇게 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일족의 알칼리 금속입니다. 자, 그럼 이제 17쪽 봐요. 17쪽. 자, 17쪽을 뭐라고 합니까? 염을 잘 만든다 해서 할로젠, 또는 할로젠 원소입니다. 젠이든 제니든 같은 말이에요. 그럼 17쪽은 무엇입니까? 쌤이 중학교 2학년 때도 외워야 되는데 고등학교 오니까 외우래. 17쪽, 18쪽 같은 주기율 17쪽 뭐다? 버큐연소프랄. 이렇게 외우겠죠. 버큐연소프랄. 그러면 요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둘이 합쳐서 많이 나와요.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그럼 얘는 원자 번호가 할수록 커질수록 반응성이 뭐예요? 시험 문제 내기 딱 좋군요. 네.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 원소가 세트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아요. 알칼리 금속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커지는데 할로젠은 정말 버큐연소프랄이에요. 이렇게 돼요. 반응성은 원자 번호가 뭐 갈수록 작을수록 얘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커지는 거고 얘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커지는 겁니다. 반응성이 커집니다. 자, 9번, 17번 이렇게 가주는 이 버큐염소 불알인 얘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커지면서 원자가 전자수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수예요. 체외각 전자수. 몇 개를 똑같다? 7개. 7개 똑같아요. 7개.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수소와 반응을 해서 무엇을 만든다? 할로젠과 수소가 돼요. 할로젠과 수소가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소하고 반응해서 이렇게 돼요. 반응 속도가 플로리나 수소 가장 잘 반응해요. 염화 수소, 브롬이나 수소, 아이오디나 수소 반응성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예를 들면 이 원자 분자예요. 원자 두 개가 만나서 분자가 되면서 특유의 색을 가지고 있어요. 특유의 색을 가지고 있고 뭐예요? 무독성이에요.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F2 플루오린 기체, Cl2 염소 기체, Br2 브로민, 그다음 I2 아이오딘. 자, 그럼 이것도 반응성이 뭐예요? 이렇게 돼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그런데 얘는 무슨 색입니까? 연한 노란색. 특유의 색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노란색. 얘는 젓갈색. 얘는 보라색. 보라색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태가요. 기체, 액체, 무체 상태. 기기액고의 상태를 가지면서 원자 두 개가 만나서 분자가 되고 특유의 색이 있으면서 무독성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1조 금속 원소 또는 2조 금속 원소가 뭐습니까? 반응입니다. 1족에 있는 금속 원소 또는 2족에 있는 금속 원소와 반응을 해서 가장 대표적인 건 바로 이거예요. NaC, 염화나트륨. 그 다음 2족에서 반응하는 거 CaCO2, 염화칼슘. 이런 식으로 1족에 있는 금속이라든지 또는 2족에 있는 금속과 반응을 해서 무엇을 만듭니까? 할로젠화 물질을 만들어주는 아이가 누구입니까? 할로젠 원소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럼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 원자의 구조는 우리가 했기 때문에 굳이 설명 안 드리고요. 그 다음 나머지 설명은 이렇게 해줬어요. 자, 그럼 35쪽에 있는 마지막 3번만 줄 긋고 정리해 드릴게요. 35쪽에 3번 주기율표 밑에 3번 줄 거세요. 원소들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 별 가시고요. 요거는 서술형에도 나오고 기억 연습에 대해서 문제에서도 많이 나와요. 원소들의 이렇게 주기율성이 나타나는 까닭은 바로 여기 뒤에 줄 것인데요.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바로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5번에 1번 달아주세요. 1쪽에 속하는 원소입니다. 그럼 5번에 1번은 알칼리가 되겠죠? 알칼리. 1쪽에 속하니까 5번에 2번 반응성이 매우 커서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해요. 공통. 알칼리와 할로젠의 공통. 3번 실온에서 분자로 존재합니다. 할로젠. 분자로 존재합니다. 할로젠이에요. 그 다음 4번 칼로 쉽게 자를 정도로 무른 금속입니다. 알칼리. 마지막 5번 원자과 전자수가 7개예요. 할로젠. 자, 그럼 6번 문제는 양성자수가 11개네요. 그럼 원자 번호가 11번. 양성자수가 그대로 원자 번호예요. 그럼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는 3개예요. 3개. 3주기니까. 그리고 원자과 전자수는요.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 전자 1개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숙제는요. 39쪽에서 몇 쪽까지입니까? 하고 보면 43쪽까지고요. 반드시 숙제하시고 채점하시고 틀린 거 오다 고치시고 모르는 거 별달아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클리닉실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